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저희 해결바람 컨텐츠에서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청약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약 관련된 뭐 전반적인 프로세스나 꿀팁 같은 거를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 아모스님부터 좀 준비해 주신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해결바람 주제는 아파트 청약으로 하게 되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전에 이제 알던 후배가 이런 청약 관련해서 절차가 궁금하다. 근데 왜 궁금했냐면 파주 운정 자익에서 청약이 나와서 좀 넣어보려고 하는데 그 절차가 궁금하다고 문의를 줬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이런 식으로 그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청약했을 때의 이 과정들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쭉 했었고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게 옵션 비용. 그래서 옵션 비용은 언제 언제 10%씩 내고 입주에 80%를 냈다. 그리고 에어컨도 이렇게 장만했는데 에어컨도 계약금을 언제 내고 중도금은 없었고 잔금을 90%를 냈다. 이것도 일자별로 다 계산해서 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 절차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청약을 내가 들어가도 될까 말까를 결정하는 그 가장 중요한 건 중도금이나 계약금 이런 이 돈이 있는지 자금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먼저 해야 된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은 세금까지 계산해야 이 빵꾸가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생애 최초면 이렇게까지 나오고 중도금을 전액 대출을 받게 되면 3억에 대한 이자가 한 3천 정도 나올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쭉 설명해 줬던 것 같습니다. 청약이니까 가점제 점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청약 점수를 봤는데 청약 통장 가입 기간으로 17점, 최대 17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최대 32점이고요. 그리고 분양 가족 수는 이제 최대 35점. 그래서 이 만점이 84점입니다. 첫 번째 그 가입 기간을 보면 가입 기간은 만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뭐 그 이거는 그냥 가입하고 만들면 이게 쭉 되는데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 만들수록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주택 기간 이것도 15년 이상이면 되는데 기준이 조금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통역통장 가입자와 배우자가 선정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뭐 12살부터 무주택이었다 이런 의미로 이 막 되는 것이 아니라 만 30세부터 무주택자로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만 30세부터 만 45세까지 이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주택이어야 이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이게 가장 이 까다롭고요. 세 번째, 분양 가족 수. 그래서 청약자의 배우자, 그리고 무주택, 직계 족손, 미혼 자녀까지 해서 이제 한 명이면 10점, 두 명이면 15점, 세 명이면 20점. 그래서 막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그 막 이 분양 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서 입양을 받고 파행해서 버리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왕왕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점수가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어, 했던 것 같고요. 작년에 나왔던 이 분양 거는 보시면 경쟁률이 6.5대 1이에요. 뭐 요거 A84A는 25대 1이지만 84B는 6대 1이고요. 그리고 9억이 넘어갔던 이 아파트 99A는 3.391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냥 넣으면 되었던 그리고 취소됐던 물량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냥 넣었으면 되는 시장이었습니다. 작년에는. 1년 전 청약 시장은 어땠을까가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전 그 기사들을 좀 모아봤더니 총약 이제 찬밥 신세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2022년 9월 7일자 이 뉴스입니다. 10대점 커트라인 10점대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 10점대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10점대가 나왔었고요. 7일
7이고 이게 그것도 7인데 청약 시장 얼어붙었다. 한 자릿수. 이런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수도권을 모집한 5,900 가구의 1순위 청약에 2.2 대 1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서울 인왕상에 있는 아파트 주택가, 요거는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수도권에서 2.2 대 1짜리 청약이 나왔었다는 게 작년 기사였고요. 현재 청약 시장은 어땠을까 했더니 청약 성적 양호, 그리고 130배가 뛴 수도권 청약,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나 어차피 금리는 더 올라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울 텐데 왜 이렇게 청약 시장이 바뀌게 된 건가요? 가을바람님 질문에 하나 의견을 제시해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네네네네. 그럼요. 그러니까 가을바람께서 물어보신 게 작년과 올해 이렇게 분위기, 그러니까 부동산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요거 특히 이제 가격도 그렇고, 네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부동산의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건 결국에는 사람들의 심리가 이 음,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아파트를 이렇게 분양받을 수 있는 받아야겠다라는 그 심리가 생겨야 되는데 음, 그 심리는 결국에는 대출에서 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올해 1월 30일부터였나요? 그 저희 특례 보금자리로 이번에 음, 이제 음, 음, 정부에서 이제 그 열어주면서 그 시점 이후로부터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같은 경우도 계속 그 전까지는 계속 기록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혹시 요거, 어떻게 되나요? 잘 요, 몰라서. 요게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에 아, 네, 네, 연 네. 4% 고정금리 어, 적용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싼 아파트, 그러니까 거의 저희가 이제 3, 4평이 제일 그 인기가 많은 상품이잖아요. 그거의 금액대가 이제 수도권까지, 이게 좀 비싼 지역까지는 9억 이상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그 이하, 9억 이하의 주택을 최대 5억까지 소득 상관없이 준다는 거는 음, 굉장히 조금, 예, 서민들에게 매력적인 그런 대출 제도가 아니었나. 네. 그거 이어서 저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그리고 요번 연도 8월 23일 날 이제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완화가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음, 요게 보면 이제 출산 자녀, 이게 크게 들어갔던 걸 요약하면 출산자 1인당 소득 자산 요건을 다운시켰고요. 그리고 자녀 2명부터, 그러니까 원래 특별공급은 다자녀 특별공급은 3명부터 인정이 됐는데 아, 올해 이 8월 23일부터 2명으로 이제 신청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공공 분야 다자녀 기준을 개선했고 3명에서 2명으로, 그리고 이제 1인당 10%, 20%, 2명까지 20%까지 소득 자산 요건을 완화했다. 어, 그러니까 요 소득 자산 요건 완화했다는 게 뭐냐면 저희도 집을 살려고 막 알아보니까 소득 요건이 6천, 7천, 맞불이가 7천이었나 였을 거예요. 이거 다음에 저희가 더 보여드릴 건데, 근데 그거를 1억 3천까지로 늘리면서 대출을 싸게 받을 수 있게끔 완화해 준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내용입니다. 이게 130%까지, 이게 100에서 맞벌이는 120까지였는데 지금은 130에서 140까지 이렇게 늘렸다라는 내용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세부 내용을 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할 때만 달라져요. 그러니까 생애 최초로 무주택자였다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만 이런 이 요건들을, 소득 완화 요건들이 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근데 뭐 이제 아까 전에 사홍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를 조금 더 플러스해서 말씀드리면 1월 달에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 들어오고, 그리고 8월 달에도 이제 그 완화 정책을 써서 집을 사거나 이렇게 들어가게끔 유도하는 정책들을 지금 쓰는데,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는 지금 부동산은 크게 저희 나라의 그 기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은행은 이 부동산을 사도록 대출을 내줘서
돈을 벌고 그 음, 돈으로 정부까지도 이렇게 먹여 살리는데 그 부동산이 무너지게 되면 이게 도미노처럼 이렇게 무너지게 되거든요. 은행 음, 무너지고 그리고 정부도 무너지고 이건 크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 그래서 필사적으로 정부에서도 지금 금리가 막 엄청 높은데도 대출을 해주고자 완화 정책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나라의 큰 기반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음,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으로 해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변경됐는데 생애 최초만 늘어났어요. 국민주택일 경우에 생애 최초 늘어나고 일반 공급은 줄어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공택지, 민간택지도 늘어나는데 어디가 늘어났냐면 생애 최초가 없었는데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 생애 최초로 집을 좀 사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은 그러죠.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사지 말고 그냥 두고 음, 집이 없는 사람은 사라. 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집을 사서 이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면 은행은 돈을 벌게 되어 있고 그 음, 은행이 돈을 벌면 정부나 이런 이 사회 기반 저희 OECD 국가 중에 가계부채가 저희 나라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가계부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가 이 부동산, 이 아파트, 가계대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부는 정책을 내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생애 최초자가 이 아파트, 부동산을 사든 뭘 사든 이 사게 되면 사이클이 돌아가니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수스님 혹시 준비하신 자료가 좀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은 아모스님께서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번 주제가 청약이다 보니까 저는 다른 부분에서 오피스텔 분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 절대 지금 오피스텔 분양을 받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오피스텔 분양은 아파트 청약과 달리 별다른 제약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는 어떤 주택수라든지 어떤 자산의 규모, 그리고 소득 같은 것을 따져서 어떤 점수화 시켜서 그거에 대해서 맞는 사람만 청약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런 기준이 많이 요건이 존재하는데 오피스텔은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아무것도 제약이 없습니다.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약의 조건보다는 청약의 시기를 공부를 하고 그에 알맞게 청약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오피스텔의 분양가가 주위 아파트 가격의 한 70% 미만 정도 됐을 때는 한번 오피스텔 청약도 고려를 해보는 것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파트 대체제로서 투룸 이상은 아파트 시세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최근에는 원룸이 아니라 투룸이나 쓰리룸으로 아파텔이라는 약간 특징을 가지고서 이제 좀 많이 좀 지어지고 있는데 이런 집들은 아파트에 대한 대체제로서 좀 신혼부부라든지 그리고 아파트를 가기 어려운 그런 좀 자산이 좀 부족한 분들이 좀 청약을 많이 도전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대신 여기에는 동일한 아파트와 동일한 세제 기준이 따른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규제가 강하지 않은데 오피스텔이 규제를 받고 있으면은 이건 동일한 선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시세가 오른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 투자 환경상 오피스텔이 조금 아파트에 비해서 주춤한 것도 이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피스텔은 좀 투자의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어쨌든 투자의 한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주택 전략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하면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택을 가지면 요즘에 뭐 취득세라든지 종부세에서 중과세가 있기 때문에 좀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운데
이 부분을 면제를 받으면서 이득을 취하는 전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환경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오피스텔 분양권의 좀 특징이고, 그래서 일례로 만약에 분양을 받으면 부가세를 환급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게 되면 오피스텔의 그 계약금 외 중도금에 대한 중도금에서 그 건물분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3억의 분양을 내가 받았으면 중도금이 50% 1억 5천이다. 그럼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그중 건물분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보통 내 초기 투자비 한 절반 정도는 주기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분양권이라는 투자를 한다는 것이 원래는 계약금을 넣고 내가 시간을 사는 레버리지 개념인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내 초기 투자금을 줄이면서 극단적인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가 정말로 가고 싶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좀 비싼 동네가 있으니까 그런 동네에 그런 아파트들이 좀 저렴하게 분양가로 나온다고 하면, 실거주 후에 청약이 오피스텔은 좀 무주택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효과를 노려서 일단은 실거주로 오피스텔 하다가 나중에 그 좋은 입지 아파트를 다시 재진입하는 그런 전략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거는 그 해당 지역이 대세 상승장을 이미 가고 있어서 아파트 구축들도 상승하고 신축들은 당연히 앞서 나가겠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투룸 이상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제로서 주목을 받을 때, 그때는 한번 청약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피스텔 투자에 있어서 단점은 뭔가요?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음, 굉장히 그 어떤 수요의 등락이 좀 투자 환경에 따라서 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네. 잘못된 투자를 했을 때는 매도를 하거나 이런 환급을 하기가 좀 환급성이 좀 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대출 같은 경우가 아까 앞서 아모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례보금자리론 같이 이런 음, 고정금리로 요즘에 굉장히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피스텔은 그 특례보금자리론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현재 금리가 높은 상태일 때는 집을 사서 이거를 내가 원리금을 갚는 상황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이걸 내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월세를 받는다고 할 때도 그런 월세 투자의 방식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아. 그래서 투자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그럼 대부분 오피스텔 대출을 받으면 변동금리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아요. 또 사옥님이 오늘 처음으로 합류를 하셨는데 네. 준비해 오신 꿀팁이 있으시다고. 뭐 사실 큰 꿀팁은 아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지만 혹시라도 요거를 놓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해서 좀 정보를 준비해 봤는데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선 필수적인 게 사실 청약 통장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 청약 통장에 대한 꿀팁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민영주택이든 아니면 국민주택이든 이제 청약 예치금 기준 금액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잖아요. 음, 음, 예를 들면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음, 네, 이제 요런 예치금을 저희가 이제 통장에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아주 오래전부터 뭐 우리 가을바람님이나 이 닥터수스 아모스님 같이 이렇게 오래전부터 준비를 재테크를 꾸준히 해오시는 분들은 이걸 잘 준비를 해오시는데 저같이 조금 이제 그런 준비성이 부족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상 딱 그 상황에 닥쳐가지고 예치금이 뭐 부족하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예치금을 한 번에 입금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음.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추가 입금 아니면 이제 분할 입금이라고 저희가 은행마다 조금 용어가 다른데 요렇게 저희가 이제 한꺼번에 예치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은 민영의 경우에는 어 1순위면은 가입 기간과 예치금만 충족하면 되므로 회차는 의미가 없어요. 음, 어, 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추가 입금을 따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이 추가 입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할 입금이라고도 부르는데 예를 들어 내가 한 번에 60만 원을 낸다. 그러면은 이거를 은행 어플을 보시면 입금할 때
이 횟수를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추가 입금을 할 음, 때 그거를 60만 원을 6회로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음, 이게 1회에 10만 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분할 납부가 되는 음, 거죠. 근데 사실 회차가 의미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분할 납부하는 거는 민영의 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사실 이제 국민주택에 내가 청약 통장을 써서 들어가려고 할 때 이게 의미가 좀 생기는데요. 이게 이제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청약통장 가입일부터 매달 1회씩 최대 10만 원씩까지 인정이 되잖아요. 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학생 때 아니면은 좀 어렸을 때 돈을 버는 기간이 없어서 가지고 그거를 입금을 못 하고 미납인 기간이 있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 기간이 뭐 1년이다. 그러면은 그 1년치의 미납 금액을 내가 한꺼번에 120만 원을 12회로 납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납부했다고 해서 바로 12회가 그럼 늘어나느냐? 그건 또 아니고요. 원래는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인정되는 게 이게 인정 기간이 좀 짧아집니다. 한 달이 아니라 뭐 한 25일에 1회씩.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은 만약 내가 미납 기간이 있다. 지금 당장 은행 어플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그냥 미납에 대해서는 바로 분할 납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명의 변경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그 부모님들께서 만약에 청약통장 들어놓으신 게 있다면 이게 자녀에게 상속과 증여가 되거든요. 어, 근데 상속과 증여는 조금 다릅니다. 상속은 사후에 부모님이 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명의 변경하는 걸 상속이라고 하는 거고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생전에 명의 변경하는 거를 증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상속이냐 증여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또 다르고요. 이게 또 그리고 이게 부모님 세대에 들어오는 통장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이 종류가 여러 가지였어요. 음, 음, 지금은 우리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해서 이제 2015년 9월부터 이게 통일이 됐는데, 그전에는 이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음, 근데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국민주택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통장이었는데, 이거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증여를 한다. 그러면은 모든 기간, 모든 금액이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음, 이걸 보통 이제 슈퍼통장이라고 저희가 많이 어, 불렀었고요. 왜냐면 이제 부모님께서 들어놓으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금액들이 쌓여 있을 거라서 음, 이게 이제 자녀의 이 청약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이제 보통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약 예금이나 청약 부금 같은 경우는 금액은 모두 인정되지만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된 이후 기간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 모든 기간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23살인데 이거를 증여받기로 했다. 그러면은 19세, 만 19세부터 23, 23세까지 그럼 4년 정도가 이제 인정 기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 그러니까 2015년 이후로 부모님께서 들어놓으신 그런 음. 통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기간이 최대 2년까지밖에 인정이 안 돼요. 마지막인데요. 청약 통장 많이들 이제 뭐 10만 원씩 들어 놓으신 텐데 대부분 여유가 되신다면은 20만 원씩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소득공제가 40%나 됩니다. 이게 음, 연 최대 240만 원까지거든요. 그거 제가 알기로 네. 그 결혼을 한 사람은 10만 원밖에 소득공제가 안 된다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 주말 밤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청자분들은 저희가 원래 이제 사연을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사연이 별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고민이나 뭐 사연 같은 것들 있으시면 고정 댓글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사연이 아니더라도 뭐 본인이 재테크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다 뭐 이런 토픽도 괜찮습니다.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대신 공부를 해드리고 이렇게 팁이나 뭐 방향성에 대해서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